안녕하세요. 저는 40 넘은 아빠입니다. 주변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가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요즘 축구에 푹 빠져서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크게 치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죠. 보통 가정이랑은 다른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의와 보답, 그리고 운명까지 포함된 무거운 책임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운명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반면 저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냥 뛰어다니며 놀기만 좋아하는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집안의 희망은 항상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형한테서 물려받아야 했어요. 형이 먹다 남긴 음식, 형이 입던 옷만 입었죠. 부모님의 기대도 온통 형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우리 집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지면 우리 집안도 일어날 거야. 장남이니까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 저도 공부 잘하는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교 12등 하는 형을 보면서 마치 제가 1등 한 기분이었거든요. 실제로 형은 중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뛰어나서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을 비롯해 저까지도 모두 형만 바라봤죠. 그야말로 우리 가족의 빛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번 돈은 모두 형 학비로 들어갔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형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2에 군대 갔습니다. 그때 형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은 돈 걱정뿐이었어요. 형 다음 학기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지? 아이고 앞이 캄캄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모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드렸습니다. 형 학비에 보태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왜 하필 형이 한창 공부할 때 군대를 가냐? 공부 끝나고 가도 됐잖아. 형 공부하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야지. 형 역시 제게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공부 끝내고 취직하면 나도 편해질 거라 믿었거든요. 제대하고 집에 왔을 때 형은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 연구원으로 당당히 입사했고 연봉도 상당한 회사라서 부모님과 저 모두 정말 기뻤어요. 그 무렵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였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반했어요. 그야말로 뜨겁게 사랑했죠. 결혼하자는 말도 아내가 먼저 꺼냈어요. 우리 결혼해요. 자기 형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이 워낙 여자에 관심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 없고 오직 공부만 하던 형이라 결혼은 한참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결혼한다고? 어떤 여자인데?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여자예요. 그쪽 집에는 이미 인사드렸고요. 결혼을 서두르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사위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신대요. 형의 결혼 상대는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교수, 언니도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망설일 것 없다며 서둘러 형을 결혼시켰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잘 키운 아들을 남의 집 사위로 보낸 거였죠. 형은 결혼 후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이후로 형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형이 결혼하자 저도 결혼을 서둘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할래요. 오래전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어요. 벌어놓은 돈도 없는 놈이 무슨 수로 결혼을 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원 없이 결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가도 넉넉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둘이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했는데 쉽지 않았죠. 그래서 형에게 부탁했습니다. 형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준비도 안 된 놈이 무슨 결혼이야. 돈 좀 더 벌고 결혼해. 형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예요. 형 결혼할 때까지 일부러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장가 가는데 나보고 집을 해달라는 거야? 집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원룸이라도 얻으려니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나한테 돈 맡겨놨냐? 아, 나 돈 없어. 내 월급 다 와이프가 관리해. 형 결혼할 때 저는 적금 깨서 축의금 했습니다. 부잣집 사위로 가는데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도 저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결혼시켰어요. 형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축의금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줘. 형수가 알면 난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형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섭섭함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19살부터 돈 벌어서 형 학비 도왔는데 제 노력과 정성이 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앞으로는 형에게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형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구나. 한마디로 각성하게 된 거죠. 결국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하게 된 셈이죠. 아버지는 형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급기야 쓰러지셨고요. 어머니 역시 근근히 돈벌이 하시다 건강이 나빠져서 그만두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부모님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했어요. 처음엔 아내도 일했는데 어머니가 집안 살림하는 것도 버거워하셔서 아내가 아버지 간병과 살림을 맡아야 했죠.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버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월급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죠.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이 가지는 일마저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니 지금 생각하면 운명적으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엄청 추운 겨울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러 들어간 편의점에서 누군가 제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 친구는 바로 군대 동기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늦게 입대한 친구였어요. 소문으로는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모님이 어떻게든 군대 안 보내려 했지만 본인이 꼭 가겠다 해서 공부 다 마치고 입대한 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나와는 다르게 부족한 거 없이 잘한 놈이겠지. 기싸해서 윤기 좀 날겠구나. 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 허영 피우거나 잔머리 전혀 안 쓰고 매사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더군요. 제 입장에선 인성이 훌륭하다는 말이 뭔지 그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아주 막역하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군 생활 내내 가깝게 지냈고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랬던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니 진심 반가웠어요. 사실 저보다 그 친구가 더 반가워했죠.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소주 한잔 하자. 아, 나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너 만나니 기분이 확 풀린다. 그렇게 근처 감자탕집에서 소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더군요. 사실 몇 달 전까지 캐나다에 있었거든. 하지만 바로 들어왔어. 결혼할 여자는 어떤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만난 여자인데 유학 갔다가 나를 만난 거지. 사실 그쪽에 남겨놓은 일이 많아서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하도 성화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야. 너는 요즘 무슨 일해? 군대 동기에게 굳이 감출 것도 없고 매우 반가운 친구였기에 당시 제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모처럼 한풀이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아, 많이 힘들긴 하겠네. 너 혹시 캐나다 가서 일해볼 생각 없어? 캐나다요? 아,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아휴, 영어는 나도 못해. 어차피 한국인 상대로 하는 일이라 유창한 영어 필요 없어. 내 생각에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믿을 만하다는 건가? 제대하고 처음 만나는 동기일 뿐인데 대체 나를 뭘 믿고? 그 궁금증에 친구가 먼저 답을 해주더라고요. 너 몰랐지? 내가 너 되게 부러워했던 거. 나를 부러워했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부러워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고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고 또 나는 고졸인데 그 친구는 명문대 졸업까지 했고 게다가 인물도 저보다 훨씬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놈이 나를 부러워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는 내가 못 가진 걸 참 많이 갖고 있더라. 네, 내가? 아, 그게 뭐? 뭔데? 뻔뻔함, 억척스러움, 뭐 그런 것들. 무엇보다 가장 부러웠던 건 선택적 망각이야. 빨리 잊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들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더라고. 나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며칠을 힘들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늘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거고. 매우 의외였지만 그 친구 말이 아주 틀리진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 멘탈이 강하다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나쁜 일이나 불쾌한 감정은 서둘러 잊고 버리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런 거 오래오래 곱씹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 제대한 후 너 생각 많이 했어. 연락처 못 받아둔 거 후회도 많이 했고. 캐나다 일은 집에 가서 와이프랑 잘 상의하고 답해줘.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싶지만 와이프 호빵 사다 주려는 놈 계속 붙잡아 두기도 미안하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집에 돌아와 군대 동기 만난 이야기를 와이프와 상의했습니다. 캐나다 가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지금 버는 돈보다 2배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가야지. 무조건 가야 해. 물론 나까지 갈 순 없겠지. 당장 아버님, 어머님만 두고 갈 순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 너무 오래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선 아내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사람이라 다른 나라 구경도 시켜주고 싶었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제대로 된 신혼 느낌을 만끽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렇다고 아프신 부모님 2분만 덜렁 두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 지금 돈 벌러 캐나다로 떠나요. 그래도 형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뭐? 어디? 캐나다? 영어도 못하는 놈이 거기 뭐하러 가냐? 가서 배우지 뭐. 내가 워낙 넉살이 좋잖아. 나라 망신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겠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아, 너 그렇게 가면 엄마 아버지는 어떡해? 와이프가 잘 모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재수 씨가 친딸도 아니고 너 없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지 누가 알아? 순간 뚜껑이 팍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형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형은 저와 아내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어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 걱정되면 형이 좀 모셔.
아니 모시지 못해도 가끔 얼굴이나 비추던지. 뭐 친딸도 아닌데 제대로 모시겠냐고. 그러는 형은 친아들이라고 왜 그러는데? 뭐? 뭐? 아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말귀도 못 알아듣냐? 나는 공부 좀 한답시고 부모님이랑 동생 등골 빼먹고 성공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 형이라는 거보다는 친하지 않지만 아내가 내 와이프한테 더 믿음 가니까. 죽어도 못 믿겠으니까 가끔 들르던지 해. 와서 감시라도 하라고. 그것도 못하겠지? 처갓집 눈치 보여서. 넌 우리 집 아들도 아니고 나한테 형도 아니야. 그날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로 가는 내내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악착같이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야겠다. 형이 못한 아들 노릇까지 내가 다 하고 말겠다. 굳게 결심했죠. 그 후 2년을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끼니도 제때 못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았고 고스란히 집에 보냈죠.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집에 갔는데 반가움이 아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가씨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안 가고 있어. 들어온 김에 얘네 데리고 병원에 좀 가봐. 도무지 사람 꼴이 아니야. 실제로 부모님은 제가 캐나다 떠나기 전 모습과 별다른 게 없는데 와이프는 엄청 수척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는 와이프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암이더라고요. 그것도 말기. 이제 막 30 넘긴 여자가 말기 암이라니. 그렇게 아내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며칠 전 제게 당부하더군요. 미안해. 당신 닮은 아기 낳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돼.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했죠.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불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래 떨어져 지내서 그 흔한 뽀뽀 한 번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먼저 떠나게 되어서 더 미안해. 나 빨리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꼭 다시 결혼해. 알겠지? 싫다고 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온 여자를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게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니. 절대 배신 아니야. 나는 당신이 멋진 가정 이루어서 사는 거 보고 싶어. 진심이야. 내가 하늘에서 꼭 지켜볼게. 당신은 혼자 살기엔 아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약속해줘. 예쁜 가정 만들어 살겠다고. 알겠지? 억지로 애써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아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8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죠. 아내가 떠나고 2달 후 아버지도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고 엄마가 말씀하시길. 며느리 떠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 보고 싶다 하더니 아휴 결국 얼굴 보러 따라가시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아내를 엄청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내도 아버지도 떠나자 저는 혼자 남은 엄마 모시고 한국에서 살 생각이었는데 그 무렵 형이 이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형수가 바람이 났는데 바보처럼 애도 뺏기고 몸만 쫓겨났다네요. 양육권은 뺏겼지만 그래도 친권은 지켰어. 그나마 다행이지 뭐. 형수가 바람 났다면서 그런데 형이 왜 쫓겨나는데? 저희 같으면 법적으로는 꽉 잡고 있잖아요. 처외 삼촌 한 분이 판사고. 형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게 말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들까? 아마 처음부터 잘못이었지. 내가 어리석었어. 내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다.
그제서야 형도 느낀 게 있는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더군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아들 노릇, 형 노릇하겠다며 말하길. 앞으로 엄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그쪽에서 빨리 오라고 한다면서 얼른 가서 되도록 그쪽에서 자리 잡아. 이제부터는 진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형이 되어서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동안 미안했고, 그리고 고마웠다. 형제가 그런 거겠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형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고 꼬박 2년을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처음엔 현지 한인들 상대로만 일했는데 운 좋게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상대로 할 수 있었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시작했던 밑바닥 관리자에서 어느덧 사업을 총 책임지는 대표가 되어 있었죠. 그 후로는 한국과 캐나다를 편하게 오가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가깝게 지내던 업체 사장이 얘기하길. 언제까지 일만 하면서 혼자 살 거야?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일단 한번 만나봐. 한 5번 정도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 더 이상 만나보라고 안 하겠지 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길래 일종의 비즈니스다 생각하고 만남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만나보니 그쪽도 저랑 같은 입장이었고요. 여러 번 거절했답니다. 그치만 회사 대표님의 부탁이라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자리에 나온 거라 하더군요. 남편 떠나고 아이만 바라보며 살 생각이었거든요. 아이가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라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해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어서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너무 빨리 떠났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남편분은 어쩌다가 교통사고였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더라고요. 앞서간 남편과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겨서 결혼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시댁 사업 문제로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사고가 있던 그날도 부자간의 심한 말다툼 끝에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더군요. 머리가 멀쩡한 사람이 안 그럴 텐데. 시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게 저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 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사이 남편이 술 먹고 운전한 거예요. 만일 제가 집에 있었으면 음주운전 말렸을 거라고. 바람이라도 나서 집 비운 거 아니냐 하더군요. 실제로 집에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말렸겠죠. 그런데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두고 볼 순 없잖아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남편 사고 소식을 듣게 됐죠. 그 후 아이 문제로 법적 다툼을 오래 했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 했지만 차마 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아이 지키는데 큰 소송 비용을 썼어요. 늘 불안했어요. 언제 어디서 불쑥 나타나서 아이 데려가는 건 아닌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러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동정심이 발동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 듣는데 많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만나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 어떤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일만 해서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묘하게 아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내가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만날 때마다 포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결혼을 결심할 순 없었어요. 사람을 떠나서 꼭 재혼이란 걸 해야 하나 싶은 의문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편하게 만나자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상대방도 그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못 나온다는 겁니다. 어젯밤부터 애가 열이 좀 나서요.
하루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열이 남아있네요. 그 약은 먹였고. 먹이던 약이 떨어져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도 좀 나았는지 갑자기 포도가 먹고 싶다네요. 지금 사러 나가려고요. 마침 시간이 남아돌기도 해서 제가 직접 포도를 사다 주겠다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것도 조금 걸렸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너무 죄송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집으로 오시겠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예고에 없던 초대였죠. 아이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일을 한 보따리 사들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했어요. 내년에 저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귀라고 하고, 엄마도 좋은 친구 생겼다고요.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아이에게 내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거부감 없이 대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신기한 건 밥 먹는 내내 아이가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더군요. 왜 아저씨 얼굴 웃기게 생겼어? 그래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쳐다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 먹는 게 이상해서 그래. 저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가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친근하게 대하려 했는데요. 제 질문에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이 아저씨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안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진짜 이 아저씨 알아.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어디서? 사진이야? 아빠 사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사진 한 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아이 엄마 역시 당황했던지 어리둥절하더군요. 에이, 이거는 아빠 사진이잖아. 아빠 군대 사진. 응. 여기 아빠 옆에 있는 사람. 위 아저씨 아니야? 맞지? 그지? 누군지 몰라도 나랑 엄청 닮은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아이가 건네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사진 속 남자는 저랑 닮은 사람이 아닌 진짜 저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야기의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사진이에요. 아이랑 늘 이 사진 보면서 군대 얘기 들려주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속 여기 이 사람이 아이 아빠라고요? 아이의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 아이의 아빠는 바로 그 친구였어요. 어느 겨울날 우연히 만나서 저에게 캐나다 일자리를 소개해준 군대 동기.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 친구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친구 세상 떠났다고요? 언제요? 왜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친구가 세상을 뜬 건 3년 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쩌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뜬 건지 일부러 자세하게 묻지 않았어요. 아픈 상처 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만나던 사이라 깊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남편이 사진 속 친구에 대해 많이 얘기했었죠.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서 능동적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군대 가서 만난 이 친구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배울 점이 너무 많았대요. 사진 보면서 아이에게도 늘 얘기했죠. 이 아저씨 씩씩하게 생겼지? 용감하게 생겼지? 하면서요. 꼭 다시 연락해서 만나고 싶은데 막상 연락하기가 망설여진다면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당시 제가 캐나다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한동안은 매우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일 시작했던 회사가 그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였어요. 어때? 할만해?
고생이 많지?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온 건데 뭐. 그리고 많이 힘들지도 않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해. 일단 빨리 영어부터 늘어야겠어. 언제까지 손짓 발짓만 할 수 없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다. 너 정도면 영어 금방 늘 거야. 영어라는 게 학교 때 공부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빨리 늘고 말고는 전적으로 성격 따라가더라고. 어쨌거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았어. 괜찮은 사람 데려왔다고 고맙다 덕분에 아버지 속이 좀 시원해졌어. 아유, 내가 너 성격 반만 따라갔어도 좋았을 텐데. 늘 그랬습니다. 나보다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은 친구였는데 제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고 절축혀 세워주었죠. 가끔씩은 그저 보고 싶다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다며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 같아서는 후회되기도 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족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았을걸. 아유, 너무 빨리 캐나다로 보낸 것 같아서 아쉽다. 가까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술 한잔 했을 텐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아, 그 무슨 일은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야.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내 하루 일과거든. 그럼 캐나다 들어올 일 없어? 시간 내서 한번 들어와. 그래, 그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당시 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비행기도 탈 수 없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캐나다에서 철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막 돈 좀 벌려나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니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많이 놀랐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업체에 너를 추천해 놨거든. 아마 내일쯤 연락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챙겨야지. 실제로 며칠 후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언제든 편하게 와서 일하라 하더군요. 심지어 친구의 회사보다 연봉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 무렵 정식으로 이직하기 전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내의 병 소식을 알게 됐고 캐나다 일은 잠시 보류한 채 한국에 머물게 됐던 거죠. 한국에 있으면서 아내와 아버지를 떠나보내느라 친구에게 연락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안정을 찾은 후 전화를 걸었더니 어이없게도 없는 번호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친구와는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잘 살고 있겠지. 결혼했다고 하니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 한편으론 돈이 아쉬운 놈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싶기도 했고요. 그 무렵에 저는 어느덧 캐나다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았기에 더 이상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어서 외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건방져진다고.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그녀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혼하면서부터 남편과 아버님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캐나다 사업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잘 경영하면 대표 자리 넘겨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단 한 번도 아버님을 만족시켜 드린 적 없다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아버님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당시 제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기에 자세한 회사 사정까지 알지 못해도 분위기 정도는 기억이 났습니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출이 쭉쭉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 탐탁치 않으셨던 거죠. 남편은 아버님에게 늘 잔소리를 들었어요. 못난 놈이다, 무능력한 놈이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하나 믿고 맡길 수 없고 나중에라도 맘 편히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저까지 민망할 정도였죠. 사고가 나던 날에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님 연락받고 나가더라고요. 언제쯤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가 열이 나길래 저 혼자 응급실로 달려갔고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돌아와 양주 반병을 해치운 거였죠.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길길이 뛰던 사람이었어요. 평소 그다지 술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날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도 의문이긴 한데 어머니 말씀이 아버님과 엄청 많이 싸웠대요. 사고가 있던 그날 부자가 싸우는 도중에 제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데리고 있던 직원을 다른 회사에 왜 보냈냐고. 그 때문에 남의 회사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고. 경영도 못하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등신 같은 놈이라고 엄청 잔소리를 들었다네요.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남편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까? 만일 제가 그때 남편이었다면 엄청 미워했을까? 하지만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왜 그 친구처럼 당당하지 못할까? 그 친구라면 자기처럼 살진 않았을 거라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만 자리 잡고 잘 사는 친구한테 못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차마 연락 못하겠다고. 아쉬움과 미안함이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먼저 어떻게든 연락했더라면 차마 그렇게 떠나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한편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냥 나한테 연락하지. 뭐가 그렇게 망설여져서 혼자 끙끙 앓았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이 어른거리더군요. 늘 나를 보며 미소를 띠고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듯한 특유의 표정. 아이한테도 늘 얘기했어요. 아무렇게 살지 말고 이 아저씨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어딜 가서도 당당하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처음부터 배울 생각해야 된다. 무엇보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 된다고요. 너무 어린아이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서 뭐 하냐라고 묻기도 했는데 그때 그러더군요. 아이가 꼭 사진 속 친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죽어도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 얘기를 하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역시 그 친구답다고. 본인의 믿음과 확신이 틀리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다고. 그 친구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거냐? 직접 통화한 거냐? 물었더니 건너 소식 들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먼저 연락해봐라 했더니 차마 용기가 안 난대요.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진다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엄청나게 잘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의 무엇이 친구를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미안함이 너무 크니까 차마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저는 그날 그렇게 만나는 여자의 집에 점잖게 식사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폭풍 오열을 하게 됐죠. 그녀도 저도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 역시 친구가 떠난 후에 많이 힘들게 살았다고. 시댁에서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건데 저에게서 아이를 뺏어갈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온갖 수단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아이한테 자격 없는 엄마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때는 진짜 아이랑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당장 생활비 어려웠어요. 저는 캐나다 유학 갔다가 공부도 끝내지 못한 채 결혼하는 바람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나마 영어는 할 줄 알아서 가까스로 취직하게 된 거죠. 한동안은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언제 들이닥쳐서 아이를 뺏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가 많이 짠하게 보이더군요. 전에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처럼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한다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그 친구 같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의 군대 동기, 그녀의 남편. 그리고 먼저 떠난 나의 아내. 어쩌면 두 사람이 만들어준 운명 같았습니다. 둘이 하늘에서 지금의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제 됐다 하겠지 싶더군요. 며칠 후 저희는 아이와 함께 아이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빠 사진을 보고 아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이 아저씨 맞지? 아빠가 말한 사람이 이 아저씨가 맞는 거지. 내가 데리고 왔어. 아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지 편안하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이 보이더군요. 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때 왜 연락 안 했냐고. 나라는 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무참히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떠밀려온 후회와 그리움이 저의 두 다리까지 후들거리게 만들더군요. 그저 비즈니스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직장 상사의 닥달에 못 이겨서 저를 만났고요. 하지만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따로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했고요. 대신 혼인신고는 서둘러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책임감을 미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과 몸만 함께하는 게 아닌 법적으로도 두 사람의 든든한 책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한 달에 2번 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사업체를 정리한 후 현재는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나마 아이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길래 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운 친구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고 또 당신 손자의 새 아빠가 되었음을 알려드려야 했으니까요.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즉부터 당부했었다.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하라고.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거든. 그 양반 걸핏하면 밤이고 낮이고 전화 걸어서 애 데려오라고 소리치던 거. 아휴, 지금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내가 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들 앞서 보내고 며느리 원망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 그 녀석 먼저 가버린 거는 어쩌겠어. 집 팔자가 그런 걸. 내가 너무 나약하게 키웠던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키웠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핏줄은 남기고 갔으니 얼마나 고마워. 생김새도 지 아빠 똑 닮아서 볼 때마다 감사할 따름이야. 우리 며느리랑 손주 잘 좀 부탁해요. 내가 자주 부르진 않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나 사는 동안만이라도 얼굴은 보게 해줘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당연하죠, 어머니. 제 아들 할머니이기도 하시면서 제 친구 어머니신데요. 최대한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자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런 형이 있대.